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미국 노스햄프턴의 한 가정집에서는 남성이 굉장히 초조한 모습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 아닌데? 막 이래요. 막 중얼거리다가 결국 그는 참다 못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었죠. 그건 911, 경찰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 벌써 4시간째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경찰의 반응은 다소 시큰둥했어요. 아니, 아내분이 외출한 지 지금 고작 4시간이잖아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일 때문에 연락 못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 남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제 아내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요. 우선 이 남편과 아내 제시카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내 결혼 전에 약 8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또 거의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를 이어왔고요. 그러다가 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죠. 같이 기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마침내 이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서 정말 화목한 과정을 이룬 겁니다. 두 사람은 동거 때도 그랬지만 결혼 후에도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각자 직업이 있고 또 동등하게 경제적인 면을 책임져 왔고요. 새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다들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내 제시카가 지금 어디로 간 거냐고요. 일단 실종 당일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는 부부의 셋째 아들이 다니고 있었어요. 막내가 거기에 다니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죠. 엄마는 매일 셋째 데리고 함께 출근하고 또 퇴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직장입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출근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점심때쯤 제시카가 갑자기 동료에게 내가 좀 볼 일이 있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라진 거죠. 몇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어린 아들이 떡하니 직장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여기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엄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수상함을 느낀 동료가 남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뭐 아내가 만날 만한 사람들 다 전화를 걸어보지만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아내가 사라진 지 4시간. 그게 결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건 분명 이상하다 싶어서 남편이 신고를 했던 겁니다. 경찰 또한 이 상황을 다 듣고는 이거 심각한데 싶었어요. 그래서 즉각 어린이집 인근을 수색하면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카가 도대체 어딜 갔냐, 뭐 이거 누굴 만났냐 이런 걸 탐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해본 실종 직전 제시카의 행적을 좀 알아보면 우선 사건 당일인 1월 21일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인 아침 8시 반에 제시카가 셋째 아들 데리고 어린이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다가 낮 12시 20분 바로 이때 제시카가 내가 팩스를 좀 사용해야 돼. 근처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에 다녀올게. 라면서 자기 차를 몰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아내의 실종 소식에 남편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건 것도 일단 그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장모님 다니엘. 근데 하필 이 시기에 장모님은 플로리다로 여행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조차 몰랐고요. 그래서 남편이 다음으로 전화한 사람은 장인어른인 그레고리였습니다. 아버님, 제시카 거기 갔나요? 그 시각 그레고리는 차에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 정비소에 있었대요. 딸의 행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즉, 이 말은 제시카가 근처에 있는 친정집에 갔다고 했지만 그 시간대에 집에 아무도 없어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그녀가 뭐 자발적인 가출? 전 이걸 언급하는 것조차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가정과 직장에 다 만족을 했고 또 아이들한테 끔찍한 엄마였는데 또 애는 지금 자기 직장에 둔 상태로 이게 무슨 가출이에요. 불화도 금전적인 문제도 인간관계에 다 문제 없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딜 간 거냐고요. 경찰은 수색을 이어갔고 동시에 애타던 가족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서 자체적으로 실종 전단을 만들어 배포합니다.
정말 작은 도시에서 사라진 가정주부. 그러다 실종 3일차에 접어든 11월 24일, 경찰은 제시카의 핸드폰 사용 기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긴 장소를 밝혀냅니다. 가까웠어요. 이 직장 어린이집에서 고작 1km 정도 떨어진 인근 건물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그 주차장으로 가봤더니 제시카가 평소 타고 다녔던 차량이 눈에 딱 띕니다. 내부를 열어봤죠.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단 차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딱 열려요. 그리고 안에는 그녀가 맨날 들고 다녔던 가방, 지갑, 또 휴대폰까지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그럼요. 제시카의 실종이 적어도 금품을 노린 강도는 아니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그대로 있으니까요. 즉각 경찰은 주변 상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모조리 회수해서 분석을 했고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담긴 영상 하나를 확보합니다. 낮 1시 20분, 주차장으로 제시카의 차량이 천천히 진입합니다. 이후 차에서 누군가 내렸고 사각지대로 빠르게 사라져버려요. 하필 이 영상의 화질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서 내린 인물이 누군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인물이 제시카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영상에 굉장히 흐릿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구가 실제 제시카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 당사자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경찰의 의심은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로 향합니다. 사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수사망에 오르긴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보통 실종 수사에서는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는 게 기본 방향이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도 별다른 특이점이 나오지 않았고 또 그날의 알리바이도 확실합니다. 내연녀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의심의 화살을 놓지 않았던 건 그 CCTV 속 인물의 신장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편은 아니 지금 나도 피해자다. 어떻게 나를 의심하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때쯤 해서 또 다른 CCTV 영상이 추가로 발견돼요. 그리고 이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이번 CCTV는 주유소에서 찍혔습니다. 제시카의 차가 발견된 주차장과 가까운 곳에 있던 주유소 카메라였어요. 12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오기 전이죠. 근데 그 앞을 슉 지나가는 제시카 차가 찍힌 거예요. 지나가는 차요. 그런데 이 방향은 분명 부모님 집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4분 후에 1시 10분에 이 같은 카메라에 제시카 차량이 한 번 더 포착돼요. 이번엔 슉 반대편 도로로 지나가고 있었고요. 여러분, 이걸 정리해보자면 12시 56분 제시카는 부모님 집으로 갔고 14분 후인 1시 10분 그녀의 차량은 부모님 집 쪽에서 나와 어디론가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10분이 지난 1시 20분 그 주차장에 차가 정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선 제시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시카는 분명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둘째, 그날 부모님 집에서 나온 제시카의 차량에서는 그녀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타 있었던 겁니다. 즉, 그녀가 친정을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요? 정말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게 맞을까요? 여기서 경찰은 어머니 다니엘과 아버지 그레고리를 다시 불러서 신문합니다. 행적을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펼쳤죠. 근데 여기서 맨 처음 진술한 알리바이와 일치하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시카의 아버지 그레고리 그라프였죠. 그는 분명 내가 그날 차 정비소에 있느라고 딸이 집에 온 걸 몰랐다 라고 했었잖아요. 게다가 자기는 딸이 팩스를 쓰러 집에 온다는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시카의 직장 동료 말은 다릅니다. 분명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곧 집에 들릴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말을 한 거죠.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그 그레고리가 방문했다는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요. 네, 예상대로 방문 기록이 없습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까 이 남성이 190cm 거구의 체구입니다. 이건 CCTV 속 인물과도 흡사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면 아버지가 왜요? 경찰은 고심 끝에 그를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제시카가 실종된 지 5일이 지난 11월 26일,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부모님 친정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가 용의자인지 모르고 있던 그레고리를 중심으로 여러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는요, 그날 딸하고 연락을 나눈 적도 없어요. 그리고 또, 애초에 우리 집 팩스기는 고장난걸요? 어차피 집에 와도 사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술을 하는 순간 수색하던 다른 경찰이 말해요. 저기요, 팩스기에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시카가 그날 방문을 해서 쓴 그 흔적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더해 수색을 더 해보니까 집안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친정집 지하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샌들 한 켤레. 여기에 또 붉은 자국이 물들어 있는 화양갈색 제품이더라고요. 이거 이 아버지 그레고리가 평소 신고 다니던 신발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실에 버려져 있었고 또 무슨 붉은 자국이 나 있어요. 바로 검사해 봤더니 그건 제시카의 혈흔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이 증거들 앞에서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 차마 듣기 힘든 그날의 전말을 자백합니다. 사건 당일 오후 1시, 제시카가 부모님 집, 이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엄마가 플로리다로 여행 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방문하겠다 알린 후였죠. 그런데 그녀가 도착했을 그 시각에 아버지 그레고리는 오랜만에 집에 아내도 없겠다 해서 맘 놓고 성인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성적으로 흥분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벌컥 예상보다 딸이 빨리 도착한 겁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시카, 이 딸이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황급히 영상을 껐죠. 근데 순간 그레고리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뒤틀린 성적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제시카는 팩스기 쓰러 왔으니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레고리는 그런 딸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뒤통수에 총을 겨눕니다. 탕! 한 발의 총성과 함께 딸 제시카는 쓰러지고 말아요. 이후에 그레고리가 저지른 만행은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제시카의 시신을 자신의 침실로 끌고 가서 눕혔어요. 그리고 나서 우선 집 밖에 주차돼 있는 제시카의 차를 인근 주차장으로 옮깁니다. 그녀가 이 집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죠.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와서 보니까 아까 그 총 때문에 피가 현장에 막 튀어 있잖아요. 그걸 다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침실로 향했죠. 그는 방 한켠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죽은 딸의 시신을 상대로 성욕을 채우는 만행을 저질러요. 시신을 유린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충격인데 그 상대가 자신의 딸이었고 심지어 이걸 촬영까지 했다는 게 정말 저는 들으면서도 믿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 제가 2024년에 다룬 해외 사건 중에 정말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 믿기 힘든 전말은요, 그레고리의 노트북을 통해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촬영해둔 영상 노트북에 다 옮겨뒀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서둘러 지웠죠. 근데 경찰이 그 노트북 압수해서 포렌식을 해보면서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그럼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딸의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그레고리의 자백을 듣고 이 집의 뒤편 헛간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치되어 있던 딸 제시카의 시신을 찾아냈죠. 오늘 스토리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요? 라고 분통 터져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레고리는요, 어머니 다니엘이 재혼을 한 뒤 두 번째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시카와는 의붓지간의 부녀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무려 20년이나 넘었습니다. 그간은 정말 친아버지라고 믿고 친딸로 살았던 거예요. 특히나 제시카는요, 그 아버지를 양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보통 미국은 양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레고리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파파, 파더 이렇게 부르면서 의지해왔대요. 실제로도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은 뭐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 화목했고요. 그걸 엄마 다니엘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혈연이 아니라도 부모 자식으로 산 게 20년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레고리의 범행이 다 드러나고 이걸 알게 된 엄마 다니엘은 정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망연자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대요. 듣는 우리도 충격인데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 후 이 파렴치한 그레고리 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슨 변명을 하나 좀 들어볼까요? 자기가 그날 약물을 복용했고 거기에 술까지 취해 있었다라면서 심신미약을 내세웁니다. 근데 검사 측은 이걸 강하게 반박했어요. 약과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딸의 차를 운전해서 다른 데로 옮겨두고 또 멀쩡히 주차까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다 증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설명이 되지 않았고요. 게다가 집에 돌아와서도 증거 다 인멸하고 거기에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거 심신미약을 인정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검사는 오히려 그날 그레고리가 제시카의 전화를 받은 그 순간 아빠 저 팩스를 좀 써야 돼서 집에 갈게요. 그 순간 집에 아무도 없고 나는 성적으로 흥분했고 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던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라는 그런 주장이죠. 결국 이 사건은 이 재판은 계획이냐 우발이냐 이거 엄청난 형량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2015년 11월 그레고리는 마침내 1급 살인 그리고 시신을 유린한 혐의까지 인정됩니다. 판사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했죠. 참고로 미국은 주마다 판결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주에서는 사형이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의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썩게 되겠죠. 근데 이런 놈은 종신형도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렇게 판결이 마무리된 후에 더욱더 아픈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다니엘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몇 주 전에 남편 그레고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가 이미 틀어졌던 거예요. 다니엘이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그레고리가 그건 안 된다면서 결국 무산이 됐고요. 만약 이때 이혼이 성사되었다면 딸이 그렇게 죽게 되는 비극은 막았을지 모른다. 엄마는 또다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끝내 벌을 받게 되지만 남겨진 어머니의 죄책감 그리고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사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20년간 쌓아온 부녀의 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성욕 때문에 20년간 알아온 딸을 죽인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근데 정말 그 세월 동안 아무도 그런 그레고리의 모습을 알지 못했던 걸까요? 일부에서는 그레고리가 법정에서 보여준 나 심신미약이었다 라는 이 뻔뻔한 모습에 저 사람은 여태껏 자기가 괴물인 걸 잘 숨기고 살아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합니다. 아버지의 탈을 쓴 괴물이요. 오늘 정말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소름 돋는 사건이었습니다. 저 정말 대본 읽으면서도 와 이런 말만 연속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젊은 나이에 어린 세 아이들을 두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제시카 파젯.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었던 그녀가 이제는 이 더러운 세상을 잊고 평온하게 잠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에 살던 콕스 씨 부부에겐 수잔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네 자매 중 막내딸인데 어려서부터 활발한 성격에 친구도 많았고 또 부모님의 생일 때마다 항상 꽃을 챙겨주던 참 착한 딸이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수잔이 성인이 되고 2000년 인생의 파트너 조시 화해를 만나 결혼을 결심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오랫동안 인정해온 커플이었죠. 수잔과 조시는 결혼 후 유타주 웨스트발리에 둘만의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또 몇 년 후에 예쁜 아들 둘, 찰리와 브레이든을 얻고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러던 2009년 12월 7일 오전 9시입니다. 그날 가장 먼저 뭔가가 평소답지 않다는 걸 느낀 건 수잔의 자식들을 담당하고 있던 유치원 교사였어요. 평소라면 수잔 부부가 매일 아침 7시쯤 아이들을 맡기러 오곤 했는데 그날만큼은 9시가 넘도록 부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던 교사는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근처에 살던 조시, 남편 조시의 누나 제니퍼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잠시 후 제니퍼가 부부의 집을 찾았어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질 않고 결국 불길함을 느낀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곧이어 경찰이 왔고 드디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집 거실에선 아주 특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이 거실에 선풍기 2대가 세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선풍기는 젖어있는 바닥 카페트를 향하고 있었죠. 부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다 몇 시간 뒤인 오후 5시입니다. 차 한 대가 천천히 부부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남편 조시와 아이들이에요. 수잔은 보이지 않고요. 누나가 안도하면서 아니 도대체 너 어디 있었냐? 나 신고하고 난리 났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때 조시가 말하길 나 아이들하고 캠핑 다녀왔지. 수잔한테 못 들었어? 누나는 아내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조시가 되려 의아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아이들은 전날 저녁에 캠핑을 떠났고 수잔은 아침 홀로 남아있지만 아침에 출근했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지만 수잔은 집과 직장 그 어디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전환되었죠. 직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녀는 그날 무단결근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도 전화했죠. 근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우선 경찰이 부부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방을 보다 보니까 침대 옆 협탁 안에 수잔이 쓰던 핸드폰과 지갑이 고스란히 놓여져 있어요. 자발적인 가출이라면 이걸 두고 갔을 리가 없겠죠. 그렇게 의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남편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실종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남편 조씨도 주목받았고요. 그러면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자가 물었죠. 지난밤 몇 시 정도에 캠핑을 간 거예요? 여기서 조씨는 저녁 12시 반쯤인 것 같아요. 즉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그 늦은 밤에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좀 의외였죠. 그래서 경찰이 이들이 어딜 갔는지 행적을 조사했는데 마침 그날 밤은요, 굉장히 눈보라가 심하게 내리치던 날씨였습니다. 캠핑을 하기 적절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조씨가 갔다고 알려준 그 캠핑장을 가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냥 노지였던 거예요. 경찰이 생각했을 때 이런 위험한 곳에서 그 늦은 밤에 애들을 데리고 눈보라 제치고 캠핑했다? 도저히 쉽게 납득할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조씨가 캠핑 때 몰고 간 그 미니밴 차량 안에서 굳이 캠핑 때 이게 필요한가 하는 물건들이 발견됩니다. 방수 천막, 그리고 기름통, 삽까지 있었어요. 물론 조씨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날씨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다 챙겨갔다라고 설명을 해요. 한편 이번에 경찰은 그 집안에서 선풍기 2대가 막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젖은 카페트를 말리고 있었는데 의심스럽죠? 그래서 루미놀 검사를 감행했더니 집안 바닥에서
미처 지워지지 않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감식 결과 수잔의 것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경찰이 발견한 이 정황 증거들, 남편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하지만 조 씨가 설명을 하길, 아니, 차 안의 물품은 뭐 캠핑할 때 이것저것 필요하니까 당연한 거고, 카펫 너무 더러워서 빨아서 말리던 중이었고, 또 혈흔은 아니 이 집이 수잔이 맨날 생활하던 곳인데 작은 상처가 나서 흘린 피일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로서도 수잔의 실종 혹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는 듯한데 수잔이 실종된 지 1개월이 흘렀을 무렵 조 씨가 돌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워싱턴주 다른 지역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왜 이사했냐 했더니 기자들이 너무 몰려와서 사생활을 침범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아내가 실종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혹여 그녀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경찰의 의심의 화살은 더욱 그를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잔과 조 씨, 이 부부의 양측 지인들에게서 한 가지 제보가 들어와요. 사실 결혼 10년 차가 되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웠다는 점입니다. 조 씨는 집에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거의 무직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아내 수잔이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자연스럽게 조 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데요. 이게 뭔가 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 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 모두 수잔에게 풉니다. 매사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심지어 수잔 쪽 지인에 따르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조 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경찰이 집안을 수색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잔이 남겨둔 비디오와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죠.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나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한다. 난 지금까지 3, 4년 동안 극심한 결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조 씨가 나를 위협한다. 우리가 이혼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대동할 거라고 말했다. 만약 내가 죽으면 그건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굉장한 불안감이 느껴지고 또 이 초조해하는 글과 영상까지. 수잔은 분명 조 씨에게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수잔이 결국 조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조 씨는 매우 초조해졌겠죠? 생각해보면 현재 자기보다 경제력이 좋은 수잔과 이혼을 당장 한다면 아이들의 양육권을 뺏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잔과 이혼 얘기가 오가던 중 수잔이 지금 돌연 실종해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지인의 제보를 듣게 된 경찰은 혹시나 하고 수잔의 사망보험 내역을 조사했는데 와, 역시나 수잔이 실종되기 몇 달 전, 10개월 전에 남편이 그녀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뭔가 퍼즐이 좀 맞춰지는 듯 했죠. 양육권도 빼앗고 보험금까지 노리고 아내를 실종으로 둔갑해서 살해한 걸까요? 이런 강한 의심 속에서 경찰은 조 씨가 이사간 그 워싱턴주 부모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당시 조 씨의 어머니와 이혼 상태였던 조 씨의 아빠 스티븐, 이 사람이 문제인데 우연히 경찰이 집안 수색을 하다가 스티븐의 컴퓨터를 살펴보게 돼요. 안을 보니까 대량의 포르노 사진들과 함께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몰카 사진들을 다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던 경찰은 경악하고 말았죠. 몰카의 주인공이 바로 아들의 아내, 며느리 수잔이었던 겁니다. 너무도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좀 더 이걸 파헤치게 되는데 시아버지 스티븐이 블로그를 하나 쓰고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안에는 수잔에 대한 자신의 연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녀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는가 하면 더럽죠, 더러워.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혼자 생활하던 방 깊숙한 곳에 정말 역겹게도 수잔이 세탁하려고 내놨던 속옷, 그리고 이미 사용했던 위생용품까지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톰이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이 모든 발견을 통해 시아버지 스티븐이 뻔뻔하게도 며느리를 향해 더러운 연정을 품고 있었던 게 드러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결국 2011년 9월 스티븐은 도찰 외에 14가지의 죄목으로 체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수잔의 실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사건 당일 알리바이도 확실했고요. 어쨌든 그렇게 스티븐이 체포된 후에 이번엔 아내 수잔의 부모님 측에서 두 손자의 친권을 두고 고소를 진행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조 씨하고 저런 시아버지가 사는 집에 두 손자를 키우고 싶지 않잖아요. 자라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예상대로 법원은 아버지 조 씨가 수입도 변변치 않고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찰리와 브레이든, 이 두 아들의 친권이 외조부모인 콕스 부부에게 넘어가게 되죠. 자, 이때 법원은요, 참관인이 함께하는 조건으로 아버지 조 씨가 딱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아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콕스 부부로서는 이미 이 사위가 내 딸을 죽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찜찜했어요. 그래서 판결 자체에 불만을 품었죠.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 자체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2년 2월 일요일이었는데 마침 유치원 행사가 있어서 찰리와 브레이든, 이 두 아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때 브레이든, 아이가 그린 그림은 아빠 조 씨가 미니밴을 운전해요. 그리고 자신과 형 찰리가 함께 뒤에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때 선생님이 다가와서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었죠. 근데 브레이든이 한 곳을 가리켰어요. 엄만 여기요.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바로 미니밴의 트렁크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트렁크 쪽에다가 검은색 크레파스로 뭔가 길다란 것을 칠해놨고요. 이건 선생님 눈에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즉각 그 외조부모에게, 콕스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이걸 들은 부부는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라는 걸 감지했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브레이든의 그림대로라면 이 밴 안에 딸 수잔의 시체가 트렁크에 실려서 조 씨가 그걸 어딘가 싣고 은닉된 거 아닌가,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지금까지 수집된 그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그날의 상황을 한번 추리해 볼까요? 조 씨는 그날 미리 거실에 방수천을 깔아뒀고 일을 끝내고 온 수잔을 급습했거나 혹은 잠든 사이에 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 건 일단 그 핸드폰과 지갑 때문인데요. 안방 탁자 위에 있었죠. 이건 퇴근 후에 수잔이 방까지 와서 자기가 직접 옷을 갈아입으면서 꺼내뒀을 수도 있어요. 혹은 조 씨가 거실에서 그녀를 살해한 후에 일부러 다시 방에 갖다 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살해한 후 그는 갑자기 밤에 아이들을 깨워서 캠핑을 가자며 차에 태웠죠. 그리고 시신은 뒤에 태웠던 겁니다. 트렁크예요. 최대한 멀리 갔을 거예요.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죠. 하지만 거기서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차에 있던 가솔린 혹은 이걸 캠핑용 난로로 쓰려고 했다는데 그 등유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분명 이때 삽을 이용했는데 시신이 타는 동안 삽으로 땅을 팠고 이후 범행 도구와 또 불에 탄 시신 잔해를 묻어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을 태우는 게 사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요. 시신의 부피만 줄였던 거라면 추측대로 가솔린이나 등유로 훨씬 더 빠르게 태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시신을 완전히 증발시켰다고 생각한 조 씨는 다음날 오후 5시가 돼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전날 밤 12시 반에 나갔잖아요.
시신을 처리할 시간은 사실상 충분했죠.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침 브레이든이 그 그림을 그렸던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행사 후에 아버지 조씨를 만나겠죠? 콕스 부부가 신고를 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집에 갔을 시간이에요. 그렇다 해도 참관인이 동행인이 함께 있을 테니까 별일 없겠지 하고 불안해하던 그 시각. 갑자기 그 조씨의 여동생 아리나에게 음성 메시지 한 통이 남겨집니다. 나 조씨야. 작별 인사하려고 전화했어. 난 역시 내 아이들 없인 살 수 없어. 모두에게 미안해. 나도 그동안 괴로웠어. 모두 잘 있어. 이걸 들은 아리나는 오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잠시 후 조씨의 집 앞입니다. 띵동. 두 아이들을 데리고 참관인이 벨을 눌렀어요. 일주일 만에 아빠를 봤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빠 품에 안겼죠. 참관인이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조씨가 아이들을 안고 재빨리 들어가더니 문을 쾅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참관인이 달려가가지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조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인가 당황해하던 그때 잠시 후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괴로워하는 듯한 비명이요. 그래서 불안했던 이 사람이 곧장 911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조금 후에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러요. 1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후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조씨의 집이 폭발되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911이 도착해서 불길은 잡았지만 집 안에서 조씨 그리고 두 아이들의 사체가 모두 불에 탄 채 발견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끔찍한 건 부검 결과였죠. 당시 겨우 7살이었던 찰스와 5살 브레이든의 머리와 목에는 도끼로 인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이 미친 아버지가 도끼로 두 아들을 살해한 후에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방화, 폭발을 유발한 것으로 추측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폭발 이후 조슈의 집입니다. 시커멓고 앙상한 철근 뼈대만 남아있는데요. 너무 비극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콕스 부부가 망연자실했죠. 조씨의 이 자살 폭발로 손자들도 잃었고 자신의 딸 수잔의 행방까지도 이제 찾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콕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잃은 허망함, 또 딸과 손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 거기에 우울감까지 밀려오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합니다. 밧줄을 준비해서 부부가 함께 삶을 끝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려던 순간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친구들이 집을 방문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부의 상황에 위기를 느낀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건데요. 이후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아침 콕스 부부네로 찾아왔다고 해요. 음식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TV 보면서 잡담 나누고 어떤 때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갔다는데요. 그렇게 너무도 비극적인 상황에 그저 목숨도 다 필요 없다,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콕스 부부는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덕분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수백 통의 위로 편지도 받았고요. 그렇게 조금씩 회복을 했고 시간이 좀 더 지나 현재 콕스 부부는 찰리 브레이든 파웰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끔찍한 살인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범죄자의 자식들을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저 사실 오늘 스토리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예상할 수 없었던 정말 뒤통수 맞는 것 같은 스토리였습니다. 그나마 이 마지막 부분이 약간은 웃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수잔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어쩌면 부모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가장 유력한 범인 사위도 죽고 두 손자도 하늘에 있는 상황.
그 어떤 사건보다 이 유가족인 두 부부의 아픔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이겨내고 또 그걸 계기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데서 저는 큰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피해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이렇게 단단할 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주변의 관심, 격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위로가 이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